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잘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가끔씩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이런 좋은 사람을 키웠나 하는 의아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시모거든요. 시댁은 아들이 셋이나 되는 아들 부잣집이에요. 남편은 그 중에 막내였고 위로 두 아주버님들은 여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첫 며느리인 저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에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느라가, 너는 참 특별한 며느리다. 우리 막내가 너처럼 야무지고 착한 사람을 데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가족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다. 네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되려는 노력만 있다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나는 내 식구를 각별히 여길 수밖에 없어. 내 부모님들은 모두 타계하셨고 그 많던 형과 여동생도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 다들 죽고 없지. 그러니까 너는 오래오래 우리 아들 곁에 있어다오. 가족을 모두 일찍 잃으신 참 딱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은 남편과 참 닮아 있었죠. 네, 아버님, 저도 건강하게 그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있을게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시모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가장 최악이었던 건 신혼여행 후 돌아왔을 때 시모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딴 주머니 찰 생각 말고 내조나 잘해라. 그 말은 강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 재산을 탐내는 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편은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나이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있기 마련인데 남편에게는 돈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낭비가 심하다거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도 공동 명의로 반반씩 해왔고 혼수는 제가 다 넣었을 정도로 남편의 수중에는 그리 큰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법도 하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무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즐겁고 좋았어요. 저는 친정의 가족이 남동생 한 명뿐이라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제게 나쁘게 굴더라도 남편만 보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2년 만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는 첫 손주이기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커져만 갔죠. 불면 날아갈까, 떼어놓으면 깨질까. 정말 두 사람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나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그런데 시모는 달랐습니다. 명백히 제게 이상한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임신 중에 맞이했던 제사에서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날은 임신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사였어요. 그 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본 적 있었는데 혼자서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시모와 둘이서 일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시모와 둘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웬걸? 시모가 저에게만 모두 시키는 거예요. 요리도 기존에는 밑준비를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밑준비조차 안 되어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저를 감독하기만 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도움이라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시댁 집 구조가 부엌이 거실에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얼굴도 한번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0주에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했는데 2.7cm로 아슬아슬하게 위험하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거든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저는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시모는 결국 설거지까지 모두 저한테 맡겼어요. 웃긴 건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시모가 막아서며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돌려보낸 거였어요. 하소연할 곳까지 막아버리니 입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하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끝냈으니까 잠시 방에서 쉬어도 될까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공손하게 말했는데 돌아온 건 냉랭한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쉬어? 넌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쉴 생각을 해? 너 임신했다고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 오늘 혼자 일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계속 너 혼자 일할 거야. 네, 그래도 오늘 일은 다 끝났으니까 쉬어도 되는 건 맞죠?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하라는 그 이야기에도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몸이 힘드니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일이 어디가 다 끝났니? 오늘 네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해놓거라.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 일을 못하겠구나. 네가 더 어리고 쌩쌩하니 네가 해. 깨끗하게 못하면 깨끗해질 때까지 시킬 테니까 한 번 할 때 열심히 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시모가 돌아서는데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시모가 어질러 놓은 냉장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군요.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배를 부여잡은 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무슨 일이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 꾀병이지? 내가 일 좀 시켰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시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것만 걱정됐어요. 많이 안 좋아? 병원 가자. 내가 부축할게. 걸을 수 있겠어? 결국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차에 실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10분 거리였고 집과 산부인과 거리도 15분 정도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유산 기운이 있으니 당분간은 누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원해서 상태를 봐야 하고 퇴원해도 괜찮을 때까지는 좀 있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저와 아이가 걱정이 됐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일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아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쉴 생각을 해야지. 나도 쉬고 싶었어. 그런데 쉴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어머니도 같이 일하셨잖아. 어머니한테 말했으면 쉬게 해주셨을 텐데. 어머님은 오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나한테 다 시키기만 하셨다고. 내가 쉬고 싶다는 말 안 한 줄 알아? 제사 준비도 요리도 설거지도 다 혼자 해서 설거지 끝나고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네가 뭘 쉴 게 있냐고 쉬지 말라고 하시잖아. 할 일이 아직 남았다면서 시댁 냉장고 청소까지 시키던데. 제 말에 남편 눈이 커지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일단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둘게. 미안해, 신경 못 써서.
난 당신이 힘들면 나와서 쉴 거라고 생각했지. 계속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고 보니 어머니도 이상하긴 했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대체 왜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임신은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 제사까지는 같이 제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나한테 다 맡겨서 엄청 당황했다고. 제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토닥거려줬어요. 어쨌든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힘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한다고 당신을 못 챙겼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해둘게.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같은 집에 있어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막아줄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배시시 웃으며 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시모의 나쁜 악담과 행동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당신 이렇게 될 때까지 몰라줘서. 힘들면 연차 쓰고 당분간 좀 쉬어. 우리 귀여운 딸랑구도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남편은 저 대신 시모에게 이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만 믿고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3일간 입원하며 몸을 안정시킨 저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의 휴가를 쓰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마음 편히 누워있는데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일하시는 동안 바쁘실 텐데도 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버님.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뱃속에 우리 손녀도 별탈 없지? 네, 잘 크고 있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남편은 아닌데 싶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관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바로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더군요. 야, 너 싸가지 없는 년이 네 남편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모가 허락도 없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와 제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전화기를 고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모른 채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제사 준비에 설거지에 냉장고 청소까지 시켰다고 네가 일렀지?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 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런 일도 못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혼자 살면 되지. 임신했다고 아주 유별나게 구는데 너 그거 꾀병인 거 내가 다 안다. 너 때문에 나만 이게 무슨 꼴이냐고.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진정은 무슨?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걸로 내가 왜 한 소리 들어야 해? 시집살이 네가 덜 당해봐서 모르지? 오늘부터 너희 집 살면서 시집살이가 뭔지 가르쳐 줄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편만 믿고 어디서 어른한테 수작질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어머님, 꾀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진단이 난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조산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서서 어머님한테 추궁받고 있는 이 상황도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요. 오호라, 이번에도 네 서방한테 내 잘못이라고 일러 바치려고? 오늘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었어. 애저녁에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했는데. 시모가 제게 다가오려는데 시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흠칫하던 시모가 전화기를 보더니 저를 한 번 더 보더군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하다뇨?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 집에 가서 그딴 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막 애가 잘못될 뻔한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거. 시치미를 뚝 떼던 시모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군요. 시아버지가 여기 있나 싶은 마음에 놀라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 행실이야. 어른이 돼서는 어린 며느리를 그렇게 쥐잡도록 잡고 시집살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집살이를 시켜? 하나뿐인 며느리야.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제삿날에도 설마 당신이 일부러 새아기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아유, 아니에요. 제가 무슨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요. 나는 그저 지 남편 시켜서 저한테 한 소리 한 게 화가 나서. 뭐? 그 착한 놈이 당신한테 말할 정도면 당신이 잘못을 했겠지. 내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귀한 우리 손녀딸이 뱃속에서 놀라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당장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어. 알아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집에 가 있을게요. 전화 끊지 말고 나와.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둘째 바꿔. 전화 끊기면 당신이 다시 며느리한테 가서 드자비질 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전화 안 끊기도록 조심해. 결국 시모는 시부의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휴 하고 내쉬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난 방법이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시부가 전화를 해주시는 바람에 시모를 물러나게 할 수 있었죠. 30분 뒤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가. 괜찮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혹시 여태까지 이런 일 당한 적 많았어? 저를 싫어하신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화나신 건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곧장 나한테 연락하거라. 여편 내가 이상해졌어. 여태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상하네. 시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도 사건은 일단락됐고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크게 들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37주 차에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딸 귀한 집 딸이라 시아버지와 남편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죠. 잘했다. 예쁜 손녀 보니 기분이 좋구나. 집에 애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다르지. 자, 이거 받거라. 선물이다. 시아버지가 주신 것은 금팔찌였습니다. 첫 손주 출산이라고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잘 보관할게요. 아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게다. 그래도 힘내라. 애기 크는 모습 보면 힘든 게 싹 사라지거든. 아이고, 얼굴이 어찌 이리 예쁜지. 요 녀석 시집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하랩이 눈에 눈물 나겠구만. 온몸으로 딸아이를 좋아하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그 일 이후로 저와는 완전히 서먹해진 시모는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딸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무슨 금팔찌를 줘요? 그런 건 아들 낳고 줘도 되는데. 넌 좋겠구나. 딸 낳고도 좋아해주는 시아버지 둬서. 날카로운 말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좋은 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들이받는 것보다 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지만 출산 8개월 차가 됐을 때 걸려온 남동생의 전화 때문에 복직을 고민하게 됐어요. 바로 동생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은 더 있어야 할 수 있다던 결혼식이 갑자기 6개월 뒤로 잡혀버린 거였어요. 남동생 말로는 여자 쪽 집에서 날 받으러 갔는데 날짜가 그렇게 앞당겨져 나온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동생의 결혼식과 제 복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대학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유산을 남동생과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을 찾아야 했는데 돈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없이 시집 가는데 돈이라도 두둑이 가져가야지. 가족이라고는 나뿐인데 내가 누나를 안 챙겨주면 어떡해? 내 몫으로 받은 유산 딱 절반을 누나한테 줄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살면서 돈 더 벌면 되고 힘들 때는 누나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치? 안 받겠다는 걸 동생이 억지로 쥐어준 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죠. 고마워. 너 결혼할 때는 꼭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준 것만큼 꼭 나중에 돌려줄게. 집 살 때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남동생 덕에 괜찮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금액에 맞게 전세로 들어가려고 생각도 했는데 당시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뉴스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집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계속하고 있을 수 없게 됐죠.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동생에게 더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것도 남편과 상의를 다 한 상태였어요. 처남이 진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아.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복직하는 거 당연히 이해해. 당신이 애 못 챙기는 만큼 내가 더 챙기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복귀해서 일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저도 애를 이리 일찍 떼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정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저희의 선택이라며 시아버지는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왜 1살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냐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어찌나 난리를 피우는지. 저도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봐줄 친정도 없고 시모는 저 모양이니 어린이집 말고는 믿을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복직 소식을 알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연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파트 저희 집 현관 앞에 시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저는 엉망이 된 집안을 떠올리며 시모를 안으로 모셨어요. 내가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다. 너 돈 번다고 일찍 복직한 이유가 네 남동생 때문이니? 제 남동생 결혼식 때 돈 해주려고 일찍 복직한 거야? 아, 들으셨어요? 맞아요. 저희 결혼할 때 동생한테 받은 게 있어서. 너 미쳤니? 어떻게 둘이 같이 번 돈을 네 남동생한테 갖다 바쳐? 그 돈이 네 돈이야? 남편이랑 같이 번 돈이지. 저는 당황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싶었죠. 어머님, 지금 남편과는 통장 합치지도 않았어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따로 각자 내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건 저희들 마음이에요. 집안 경조사 때 쓸 돈 때문에 모으는 돈이 있긴 한데 그건 동생한테 줄 거 아니고요. 제가 번 돈을 모아서 동생한테 주는 거니까
남편 돈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왜 안 돼? 너희는 부부야. 돈이 모이면 서로에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친정에다 돈 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희 돈 문제에 시모가 이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돈 주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저희가 구매한 이 집, 동생이 빌려준 돈 보태서 산 거예요. 원래라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저희 사정이 그러지 못하니 결혼식 축의금이라도 좀 더 챙겨주려는 것뿐이에요. 왜 저희가 그걸 어머님께 지적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라? 내가 어제 네 남편한테 전화했었다. 우리 둘째가 이래저래 신경 쓰인다고 독립하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지 않니?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거야. 처남 결혼식이라서 돈 줘야 된다고. 자기 형 곤란한 건 돕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너는 출가 외인이 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내 자식 돈까지 앞에서 그 빚을 갚으려는 건데? 네가 문제야, 네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해. 너 때문에 네 아주버님 전세자금 마련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어거지에 저는 고리띵했습니다. 설마 남편한테 아주버님 전세금을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저번에도 사업자금 한다고 남편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군요. 야근을 한다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 마쳤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와 실랑이를 하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잘 왔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형은 못 본 채하고 처남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니? 제 가족 놔두고 남의 가족을 챙겨? 시모의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라면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저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형들 위해서 돈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가정도 있고 키워야 할 애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형들 때문에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여전히 어머니가 원하는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느라 집에는 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이 상황에서 형 전세금을 해주라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리는 용돈도 줄여서 아버지 편으로 드릴게요. 네 둘째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번만 도와주면 알아서 잘한다잖아. 그런데 왜 그거 하나 못 도와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도와준 거 다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을 드렸어요. 일 시작하면서부터 첫째, 둘째 형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할 때도 집도 못 해가고 와이프랑 반반으로 해야 했고 혼수도 와이프한테 다 맡겼다고요. 그리고 처남이 먼저 저희 결혼을 도와준 거니까 이번엔 저희가 돈 보태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우세요? 당연하지. 네가 번 돈은 다 우리한테 써야 되는 돈이야. 왜 그걸 남의 집에 주는 건데? 처남도 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제 입만 아프니 돌아가세요. 왜 돌려보내는데? 빨리 약속해. 돈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계속 이러시면 아버지 부를 거예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입에 올리자마자 시모의 표정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화를 낸 채 떠나더군요. 남편이 한숨만 쉬며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피곤한데 아까 전에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다가 당신한테 찾아갔을 것 같아서 바로 퇴근하고 왔는데 정말로 찾아와서 저럴 줄이야. 짙게 피로가 묻은 남편 목소리에 더 물어보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당분간 어머님 안 봤으면 좋겠어. 보실 때마다 저런 말하면 어떡해?
그래, 그러자. 당분간 거리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결국 시모 때문에 저희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어요. 아이 때문에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갔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길을 끊으니 결국 시아버지는 애가 다른 모양이었어요. 예쁜 손녀딸도 함께 발길을 끊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에게는 전화 연락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니 시아버지도 연락을 해온 거죠. 며느라가 요즘에 많이 바쁘냐? 우리 손녀딸도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으면 오거라. 결국 시댁과 거리를 둔 지 한 달 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시모가 저희를 보더니 소리를 치더군요. 너희가 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너희는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둘째 형 나 몰라라 버린 주제에. 끝나지 않는 둘째 아주버님 타령에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나온 것이 시아버지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애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당신이 애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난 얘네들 집에서 대접할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님이 한 달 전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 눈썹이 실룩거리더군요. 저는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나서 결국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도 반이나 떼어서 줬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지금 신혼집 매매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번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받은 것만큼 다 돌려주지는 못해도 돈 좀 모아서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제가 복직도 일찍 하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그 돈으로 동생 도와주냐고. 둘째 아주버님 전세자금으로 줘야 할 돈인데 왜 마음대로 쓰냐며 저한테.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말해봐. 당신이 진짜로 며느리한테 친정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고 말했어? 예,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결혼해서 집 나왔으면 출가 외인이에요. 게다가 변변한 친정도 없으면서 번 돈을 모두 친정해 준다잖아요. 게다가 막내도 막내지. 내가 둘째 형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여기는 무슨 낯짝으로 찾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거길 찾아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제발 어른이면 채통 좀 지키라고. 당신이 뭔데 아들 내외 집에 가서 돈 쓰는 거에 화를 내고 와. 애들이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곳, 갚아야 할 곳에 쓰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고가워? 그럼 화가 나지 않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얘네들 편만 들어요? 당신은 우리 둘째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고 결국은 저렇게 혼자 남은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런 형 도와달라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는 저놈이 우리 가족이 맞기는 하냐고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랬어요. 안 오니 속이나 편하던데 왜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여태껏 둘째 형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달라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기는 하냐고요. 저요, 그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빌려줬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고 어머니 부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둘째 형 되지도 않는 사업에 돈 붓다가 지금은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절 편할 때 꺼내 쓰는 돈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요. 매번 형님들 때문에 주머니 털리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왜 당신이 아들한테 돈을 100만 원씩 받아? 여보, 그게
아니, 둘째가 그때 사업한다고 설쳤을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좀 빌려줬어요. 애가 잘 되면 갚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고스란히 남아서 막내한테 돈 좀 달라고 했죠. 솔직히 여태 이만큼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당신 미쳤어? 대출을 막내한테 대신 갚게 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설마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가장 가까웠던 동생의 아들이라고 친자식처럼 잘 대해줘라 했더니 설마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남의 자식한테 내 자식 뒤치다꺼리 맡기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해봐라 막내야. 왜 네가 번 돈을 다 줬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도 키워주셨잖아요. 어떻게 모른 채 해요? 키워준 은혜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한테까지 돈 문제로 막말하시는 거 보고 더 이상 안 드리겠다고 했더니 화를 엄청 내고 돌아가셨고요. 듣고 있던 저는 이야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시모에게 남편은 자식이 아니라 시조카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시모가 저에게 못되게 굴고 남편에게 돈을 뜯어낸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못되게 군 것도 손녀딸에게 애정이 없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갔죠. 제가 있어서 남편 돈을 온전히 다 못 받으니까 저와의 결혼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영영 자신의 친자식들을 위한 통장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착한 남편이 여태 두 형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돈이 없었구나 생각하니 남편의 주머니 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부의 얼굴은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곧 터질 것처럼 벌겋게 부풀었어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노망이라도 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막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 이거냐고?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로? 키워준 은혜 갚는다는 막내한테 돈 뜯어서 당신 자식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다 털어먹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내가 저 녀석 제대로 된 인간 노릇할 때까지 돈 한 푼 주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사업에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지. 나이 50이 다 돼가는 놈이 여전히 직장도 없이 집에 빌붙어 살고 그것도 막내 돈으로 속 편하게? 당장 짐 싸. 짐 싸서 둘째 녀석이랑 당신 둘 다 나가. 둘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 얻기 전까지는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얼른 나가. 시아버지의 말에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둘째 아주버님이 황급히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잘못 없어요. 다 엄마 혼자 한 행동인데 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요? 내 말 못 들었냐? 네 놈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직장 얻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이번엔 분명히 괜찮은 아이템이라 성공할 줄 알아서. 아이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20년째 듣고 있다. 네가 털어먹은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그럼 집은요? 전세금이라도 주셔야 나가죠. 전세금? 네 앞에서 감히 전세금 소리가 나와? 첫 달 월세, 그것만 지원해 줄 테니 다음 달부터는 네가 일해서 월세 갚아. 100만 원 딱 줄 테니까 당장 나가. 배달이든 공사판을 뛰든 뭐든 해서라도 돈 벌어. 여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요? 여태 돌봐줬으면 많이 봐줬어. 계속 끼고 돌고 당신이 막내한테 돈 뜯어다 둘째한테 바치니까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어디 감히 집안을 돈 나오는 봉으로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같이 나가. 나가서 이혼 서류 받을 준비나 해.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모의 낯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여보, 이혼이라니. 안 돼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돼? 이번 일로 당신이 우리 집안을 내 가장 소중한 동생과 시조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동생 내외 죽고 그 아이 데려왔을 때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지. 이제 내 가족 중에 단 하나 남은 조카라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자식 남기고 죽은 유일한 내 핏줄이라고. 게다가 눈이 있으면 봐. 막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살뜰하게 잘했는데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섬기고 받들었는데 그런 아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 네가 인간이야? 귀신도 너보다는 착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 못해. 그리고 둘째 싸고 돌며 집안 돈 다 떨궈먹은 것도 이해 못하고. 여보. 시모는 시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막내야, 네가 어떻게 해봐.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너 때문에 나랑 네 형 집에서 쫓겨나도 되는 거냐? 또, 막내한테 그만하라고 했지? 막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랑 둘째 잘못이라고. 애먼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만 명심해. 결국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은 강제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용달차를 불러 시모와 아주버님의 짐을 싹 다 실어버렸거든요. 어딜 가든 제대로 된 직장 가지면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막내한테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결국 시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둘째 아주버님과 시댁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남편이 주는 돈도 못 받게 됐고 단칸방에서 두 분이 살게 됐다고 해요. 게다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서류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며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며느라기 네가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두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거라.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이 나가고 집안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시모와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자괴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자주 했고 집으로 초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녔죠. 예쁜 손녀딸과 함께 지내면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날도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목에 태우고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댁 앞까지 시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그 앞에 시모가 서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싱글벙글 손녀 재롱에 즐거워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순식간에 차가워지더군요. 여긴 왜 찾아왔어? 여보, 잘 지내고 있으니 보기 좋네요. 다른 게 아니라 둘째가 직장 취직했어요. 택배 일인데 그래도 돈 벌고 있으니 이제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러니 이제 저도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요. 제 평생 이룬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아들놈은 제 돈 벌기 시작하니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가라고만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둘째 아주버님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시모가 눈에 거슬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갈 곳 없는 시모가 여기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순서였고요.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극진히 대접해주고 받들어주는 시조카는 그렇게 구박하더니 그렇게 끼고 돌며 감싸던 자기 친자식에게는 도리어 구박을 받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거죠.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는지 살도 다 빠지고 순식간에 늙어버린 모습에 저도 순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우리 이미 이혼했어. 잊었어?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2번 다시 막내한테 그러지 않을게요. 저 지금 대출금 밀려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여태껏 막내한테 열심히 갚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둘째한테 갚게 하면 되겠네. 둘째도 나 버렸다니까요. 왜 저를 이해를 못 해줘요? 막내도 그랬잖아요. 키워준 은혜라 생각하고 돈 갚아줬다고. 그게 자랑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안 받아주는 거야. 동생 죽고 막내가 우리 집에 올 때 동생 유산으로 2억 받은 거 새카맣게 잊었어? 그 돈 덕분에 우리 집 망할 뻔했을 때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난 거 잊었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우리 집 복덩이니까 잘 키워달라고. 당신은 내 동생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어떻게 막내한테 또 돈을 뜯어? 동생 유산 덕분에 당신이 여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치만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애를 맡기면서 그 정도 돈도 안 주면 그러면 그 돈 받고 애들이나 잘 돌보면 될 일이지. 다 큰 막내한테 돈은 왜 뜯었어? 게다가 며느리한테까지 가서 그 추태를 보여?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뻔뻔했던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댁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통장 하나를 주시더군요. 그 안에는 2억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남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2억을 남겼다고 해요. 그걸로 급한 불 끄느라 그만큼 돈 벌 때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은 2억 중에 1억만 받기로 했는데 나머지 1억은 키워준 은혜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저에게 나머지 1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한 너한테 이 돈을 주마. 결혼식 때 동생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남은 걸로는 너 원하는 데 쓰거라. 그 돈은 온전히 너희 거다. 사실은 너희 시모가 가져간 돈도 다 돌려주면 좋으련만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 사람도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는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남동생 결혼식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남편은 갑자기 생긴 돈에 놀라면서도 아이를 위해 잘 놔두겠다고 말했어요. 시모도 저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늙어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시댁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남편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죠. 시모가 저와 맞지 않다고 사연 처음에 말씀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과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댁에서 뚝 떨어내듯 도련해져 버렸으니 말이죠. 이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자기 팔자 열심히 꼰 시모 보며 새로이 마음을 다잡게 됐네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즐겨 들으며 저의 이혼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은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다 있단 말이야?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듣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사연도 참 별의별 사연이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간혹 이혼 사유를 물어오면 성격 차이라고 했었어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을 뿐더러 믿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꼭꼭 숨겨뒀던 이혼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진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형이 있었는데 시숙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죠. 형님 되는 사람은 시숙과 10살이나 차이 나는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형님은 저보다도 4살이나 어렸고 처음엔 그런 형님에게 형님 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입에 붙으니 그 형님 소리도 곧잘 나오고 집안 행사 때 빼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형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유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응? 아니, 들어오는 길에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네. 걸어서 5분 거리 정도에 있는 땡땡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그런데 갑자기 이사는 왜? 아, 내년에 기훈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학군 때문에 이사한다나 봐.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당신은 좋겠네. 틈만 나면 조카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앞으로는 지금보단 자주 볼 수 있겠다. 남편은 기뻐했고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님네가 이사를 오든 말든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저에게 해가 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쉬고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외근도 많을 뿐더러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임신 준비를 하며 일을 병행하기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쉬는 와중 형님의 취업 소식이 들려왔고 무리해서 이사를 했다는 걸 잘 알던 터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전 따로 연락도 없었고 왕래도 없던 형님이 대뜸 전화가 오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동서, 집이에요? 네, 형님. 집인데 왜 그러세요? 아, 그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요? 부탁이요? 네. 사실은 우리 기훈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도 그렇고 애 아빠도 그렇고 지금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말 미안한데 동서가 좀 가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얼굴을 다쳤다는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어떤지 알 수 없어서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기훈이 유치원 어딘지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둘러 옷까지만 챙겨 입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조카의 이마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가 던진 장난감에 이마가 찍혀버렸고 심한 상처는 아닌 듯하지만 피가 나니 일단 연락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조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일단 내과를 데리고 가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가보려고 했죠. 조카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사 선생님은 심한 상처는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셨어요. 이 정도로는 굳이 성형외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며 아이들의 재생력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조카가 좀 놀란 것 같으니 저녁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들러 유아용 상처 연고를 산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조카는 많이 놀랐는지 자꾸 안아달라고 성화였고 전 7살짜리 남자아이를 안아 재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겨우 조카를 재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형님과 시숙이
아이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셨어요? 기훈이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병원은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심하지 않다고 연고만 잘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연고는 여기 있어요. 일반 내과만 갔다가 온 거예요? 성형외과는요? 아무리 심하지 않다고 해도 얼굴인데 성형외과를 갔어야죠. 왜 성형외과는 다녀오지 않았냐며 다짜고짜 따지는 형님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럴 땐 고맙다, 미안하다, 오늘 고생이 많았다가 먼저 아닌가요? 제 심정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고서 상황을 전해주었죠. 그게 의사 선생님이 상처가 심하지 않다고 굳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재생력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 정도 상처는 충분히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기훈이도 워낙 칭얼거리기도 하고 집에 와서도 많이 놀랐는지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재우기도 했고요. 이 정도 설명이면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형님은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눈치더라고요. 아니,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개거품을 물고 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몰라요, 몰라. 아무리 그래도 이마가 찍혀서 피까지 났는데 일반 내과가 뭐예요, 일반 내과가. 내가 전화로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재수씨. 이번 일은 저도 재수씨한테 좀 섭섭하네요. 형님에 이어 시숙까지 저에게 따지고 드는데 정말 억울해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러려고 시간 내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 아닌데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전 더는 참지 않기로 했고 한마디 쏘아 붙여주었죠. 아니, 기껏 부탁해서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이는 거 아니죠. 더는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 주실래요? 뭐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 자식 아니라고 대충 병원이나 데리고 가놓고 내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이마에 흉이라도 지는 날엔 동서가 다 책임져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흉터가 걱정이면 이러고 있을 시간에 성형외과에 데리고 가면 되지.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요. 야간 진료하는 데 많다고요. 저의 고함에 두 사람은 조카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고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시숙은 형님 편을 든다고 바쁜데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럴 땐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굳이 편 들고 말고 할 게 없던데. 뭐? 혼자서 충분히 잘 싸우는데 내가 왜 나서. 괜히 나까지 나서면 큰 싸움 나지. 이 어이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과 입씨름할 전이마저 상실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길게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나서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단락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도움을 청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형님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지 줄기차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 오늘 우리 기훈이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요? 동서,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기훈이 좀 잠시 봐주면 안 될까? 등등.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부탁에 저는 칼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카 잠시 봐주는 거?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거? 힘든 일 아니에요. 버겁다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가족끼리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난번 사건 이후 여전히 고맙다는 말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저도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죠. 거기에다 배려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더 베풀고 싶지도 않았고요. 계속되는 거부에 한동안 형님은 연락이 없었고 더는 그런 부탁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이없는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은 유난히 남편에게 연락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할 말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집이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여보, 집이야?
아직 집이지? 집이지. 아까부터 왜 계속 집이냐고 물어? 아니, 그냥 오늘 약속 없지? 없다니까. 도대체 몇 번을 물어?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택배 올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집에 꼭 있어줘. 이런 식으로요. 저는 나갈 곳도 없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던 터라 그 전화 역시 받지 않았고 전화가 끊기는가 싶더니 그 번호로 문자가 오더군요. 의아한 마음에 문자를 확인했고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카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어요. 집 앞에 하원 차량이 도착했으니 빨리 나와달라는 연락이더군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말과 함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기엔 조카의 이름이 맞았고 도착했다며 함께 보내온 사진이 저희 집 앞이 확실했기에 불이 나게 집 앞으로 나갔어요. 그곳엔 유치원 버스 앞에 서 있는 조카가 있었고 일단 조카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선생님께 물었어요. 저기 선생님, 기훈이가 왜 여기서 내리는 걸까요? 어, 전달 못 받으셨어요? 기훈이 어머님께서 앞으로 기훈이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훈이 삼촌 집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 맞긴 한데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순간 딱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 역시 이 일에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작전일 뿐만 아니라 온종일 남편이 전화를 해댔으니 틀림없이 남편이 스파의 짓을 했음이 분명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일단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조카의 간식과 저녁까지 챙겨 먹이며 형님과 시숙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9시가 넘는 시간까지 두 사람은 연락 한 통 없이 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저의 분노는 극에 달해갔고 10시가 다 되어갈 때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오는군요. 비틀거리는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노발대발하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제 와?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뭐가? 왜? 무슨 일 있어? 몰라서 물어? 기훈이가 왜 우리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내려? 그것도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아, 그게 형수가 전화와서 우리 집 앞에서 하원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길래 알겠다고 했어. 당신도 집에서 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태연한 얼굴과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얼굴을 확 다 긁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황당한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 3박 4일로 여행 갔다 온다고 하더라. 애 낳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기훈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그건 부탁도 설득도 아닌 통보였어요. 그 엄청난 일을 통보로 끝내버린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어버렸고 술에 잔뜩 취해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이 없는 짓이었고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아라곤 해보지 못한 저에게 7살짜리 남자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날마다 엄마를 찾으며 힘들어하는 조카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전 그야말로 분노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몸은 일할 때보다 힘들었고 스트레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받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도 어른도 힘든 4일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형님과 시숙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조카를 낚아채듯 데리고 가던 형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기운이 살 빠진 것 같아. 얼마나 눈치 주고 못 먹였으면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애가 살이 다 빠졌대? 이렇게 말하곤 대꾸할 틈도 없이 가버리는데 정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뻔뻔한 뒤통수를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복직하기로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고 그랬기에 임신 준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결심이 서자마자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고 운 좋게 그 당시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있어 생각보다 복직은 빠르게 할 수 있었죠. 저는 저번에 남편이 그랬듯이 똑같이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나 복직됐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야. 뭐? 복직?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복직이야. 내가 복직하는데 당신하고 굳이 상의해야 해? 하여튼 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니까 그런 줄 알고 기훈이 케어는 알아서 하라고 전해줘. 정 안 되면 당신이 직접 휴가 내고 돌보든지. 그렇게 전 육아에서 해방됐고 회사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조카 문제가 사라지니 남편과 저 사이에 기분 상하는 일도 없었고 점점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일은 힘들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니 집에서 쉴 때보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며 평화가 다시 찾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복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성질도 급한 형님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동서, 피차 바쁜 사람끼리 말 돌리지 않고 본론만 말할게요. 회사 일 힘들 텐데 괜한 고생하지 말고 다시 그만두고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줘요. 뭐라고요? 우리 기훈이 좀 다시 봐달라고요. 하원하고 몇 시간 봐주면 돼요. 아,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 줄게요. 완전 거저 아니에요? 고작 몇 시간 보고 30만 원이면. 아, 그러니까 기훈이 하원시키고 형님네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30만 원을 주겠다. 이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 제가 들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다시 물었고 형님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 30만 원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50만 원.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 기훈이 이제 다 커서 딱히 신경 쓸 일도 없고 그저 하원만 해주고 간식 챙겨주는 게 다예요. 혹시나 우리가 늦어지면 저녁도 좀 챙겨주고요. 어때요?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싶더라고요. 돈도 던이었지만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라 명령조라 제 기분은 곱절로 더 상해버렸고 이런 문제는 직구가 답이라는 생각에 확실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받고 애볼 바엔 그냥 회사 다니죠. 제가 지금 월급이 200 정도는 넘는데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월급만큼 준다고 하면 생각은 해볼게요. 아, 상여금, 퇴직금도 물론 챙겨줘야 하는 건 알고 있죠? 저는 형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고 그런 제 말에 형님이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나서더군요. 너 진짜 돈독이라도 올랐니? 가족끼리 그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받는 돈만큼 내놓으란 말이 나와? 나 같으면 50만 원 받고 기훈이 3, 4시간 봐달라고 하면 두 팔 벌려 봐줄 거다. 그거 뭐가 힘들다고 그리 야속하게 굴어?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두 팔 벌려 봐준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말고 어머님이 형님네 가서 기훈이 봐주면 되겠네요. 두 팔까지 벌려 환영한다던 시모는 제 말에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 겁이 났는지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진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러지 말고 좀 봐줘요. 50만 원 준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애 잠시 맡아주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보다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형님이 회사 그만두고 애나 봐요.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애 먼 사람 잡고 때를 써요? 이렇게 말한 저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남편에게 눈치를 줬고 저의 눈빛을 읽은 남편이 그제야 급하게 중재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만들 좀 해요. 이러다 진짜 큰 싸움 나겠어. 형수도 상황이 곤란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나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은 꽤 단호하게 말하며 시댁 식구들을 내쫓다시피 하며 보내버렸고 이젠 더는 분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는 조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낼 리가 없을 테고 조카 일만 아니라면 형님네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고 조카 일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의 생신이었고 늘 그랬듯이 남편과 함께 엄마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하는 수 없지. 얼른 가봐.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그렇게 남편은 떠나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사 일이 그렇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고 하는 수밖에요. 사정을 전해들은 엄마는 괜찮다며 별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내심 섭섭해 보여 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이었던 터라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거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엄마가 소화되지 않는다며 걷고 싶다고 했고 전 남편과 함께 갔던 유명한 산책공원이 떠올라 그곳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산책로도 잘 돼 있고 풍경도 좋아서 모시고 간 것이었죠. 한참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남편과 형님, 조카가 웃으며 함께 있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발견한 남편을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었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며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떠나고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느낀 전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이게 급한 일이야? 여기가 회사냐고. 저는 분노로 목소리마저 떨려왔고 그런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오늘 기훈이가 산책이 꼭 가고 싶다고 나가서 좀 놀고 싶다고 했다는데 형은 어제 늦게까지 회식해서 아직 자고 있다고 해서 형수가 혼자 기훈이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남자 한 명이 있어야 사내 녀석을 감당하지. 그래서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기훈이랑 시간 보내게 됐어. 미안해 정말.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자든 피곤해서 자든 애아빠는 집에 버젓이 있는데 왜 남편이 나서서 이러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엄마 생신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에게 이런 부탁이나 하는 형님 역시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미안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남편은 그저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더라고요. 더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주변 시선들도 있고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 바로 따라와. 알겠어? 나 형수랑 기훈이 좀 데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갈게. 마지막까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차로 먼저 돌아왔어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출발하려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여자의 촉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알리고 있었고 전 공용 주차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차를 세워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윽고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한 순간 전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한 손은 잠이 든 조카를 안고 있었고 한 손은 형님의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심정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피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두 사람은 뭐가 좋은지 시시덕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떨리는 두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급히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어요. 당장이라도 두 연놈의 머리채를 다 잡아뜯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이가 다 갈리더라고요. 그냥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른다고 해도 눈이 돌 것만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와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되지 않더군요. 아니, 이해할 생각도 없었어요. 더는 지켜보고 있긴 힘든 광경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근처 흥신소를 알아보고 사람을 붙였죠. 상간녀와 조카를 집에만 데려다주고 오겠다던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왜 그제야 돌아왔는지 묻지 않아도 뻔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칫 입을 열었다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전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한 뒤 이혼을 이야기해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남편 스스로 제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형수랑 기훈이 데려다주고 바로 오려고 했는데 기훈이가 배가 너무 고프다고 해서 밥만 좀 사주고 오느라 늦었어. 미안해. 화 많이 났어? 괜찮아. 오는 길에 화도 좀 가라앉았고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쉬어. 정말이었어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이혼까지 할 마당에 남편이 늦든 외박하든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고 오직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의 사진을 시숙에게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미리 알릴까 싶기도 했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시숙에게도 일단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 몰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짐도 조금씩 친정에 가져다 두었죠. 그리곤 증거는 사진 한 장이 다였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이혼을 준비했고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두 사람은 1년 전쯤부터 만나왔고 그 시기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이더군요. 평소 대부분 칼퇴근을 하던 남편이었던지라 도대체 언제 만나나 싶었더니 주로 점심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형님에게 다른 남자가 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형님은 그 남자에게 돈을 퍼다 주고 있었고 그 돈 중엔 당연하게 제 남편 돈도 있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을 주고 상간녀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그야말로 완벽한 먹이사슬의 모습 아닌가요? 전 모든 증거를 챙겨 시숙을 만났고 혹시나 모르는 심정으로 남편의 칫솔까지 챙겨 시숙에게 건넸어요. 재수씨, 이게 다 뭔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빙빙 돌리는 것보다 직구가 답인 것 같아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님이랑 제 남편 두 사람 만나고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자고 만나는 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우연히 두 사람이 있는 걸 봤고 사람까지 붙여 알아봤어요. 증거들은 방금 드린 봉투 안에 다 들어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모르는 일이니 남편 칫솔도 챙겨왔어요. 이거 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보세요. 아주버님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기훈이 아주버님 아들 아닌 것 같거든요. 시숙은 처음에 충격에 빠진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 번에 다 터트리자고 했고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시숙과 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시숙도 남편도 조카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는 따로 있던 것이었고 발칙한 형님은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지를 받아든 시숙은 동생 역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 사실에 안도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한지 허탈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한때나마 사랑했던 인간이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라는 사실이 안심되었고 그 안심하는 저 자신이 죽도록 한심하더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형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핏줄까지 속이며 남편을 농락하며 사는 것도 모자라 그런 남편의 동생까지 유혹해 외도를 저지르며 돈까지 빼내고 있었으니 참 대단한 여자 아닌가요? 그렇게 한참 저희는 말이 없었고 이내 시숙은 굳은 표정으로 모든 식구를 시댁으로 불러 모아 남편과 형님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녀석이랑 제 집사람 알고 보니 몰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설마 하며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 맞아요. 두 사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꿈꾸니? 악몽 꿨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애 핑계 대면서 이사를 하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알아보니 두 사람 그쯤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갈 때까지 간 관계였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 말이 모두 사실인 거야? 시무는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물었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전 증거를 시모에게 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이에요. 제가 우연히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증거는 여기 있고 아주버님 말처럼 하루 이틀 만난 충동적이고 가벼운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말들을 우리더러 믿으란 말이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증거까지 들이밀며 사실을 밝히자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던 시모는 증거를 살펴보더니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러 버리더군요. 이 인연이 감히 네가 우리 가족을 농락해? 내 아들들을 네가 뭔데 가지고 놀아? 이 버러지 같은 년이 감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둘을 농락해? 이 더러운 년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다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뭐? 오해? 넌 눈이 없어? 이렇게나 증거가 명백한데 오해? 내 인연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시모에게 당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시모를 저지하고 나서더니 그래도 자기 내연녀라고 온몸으로 보호하고 나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가 먼저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어쩌면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도 주옥 같은지 그 눈물겨운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은 심정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저와 시숙은 그저 어이가 없었고 그 뒤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말은 더욱 주옥 같았습니다. 난 가족들하고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나
이 사람 많이 사랑해.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산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미친 소리를 하는 남편의 뺨을 시숙이 보란 듯이 날려버렸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뭐? 사랑? 같이 살고 싶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보다 여자다. 이거야 지금? 형,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저 사람 사랑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 형. 기훈이는 내가 잘 키울게. 미안해, 정말. 파렴치한 남편의 언행에 시모는 바닥을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없이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봤어요. 시숙과 저 역시 말이 없었고, 그 무거운 정막을 깬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미래에 남편은 없었던 건지 자신의 앞을 막은 남편을 밀치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너랑 산대? 우린 그냥 만난 것뿐이야. 난 너랑 살 생각 전혀 없다고. 뭐? 자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언젠가는 나랑 살 거라며. 그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 지금 가족들 시선 때문에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응? 난 너랑 살 생각 없다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나. 남편은 끝까지 형님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친 형님이 시숙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과 전쟁 같은 막장 드라마가 다른 곳도 아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더군요. 여보, 정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물론 몇 번 따로 만난 적은 있었어.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정말 아니야. 나 좀 믿어줘. 나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상간녀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은 제 명의의 집이었고 그간 남편놈은 버는 족족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 상간녀에게 다 가져다 주었으니 그 통장 사정이야 뻔한 일이었어요. 이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상간녀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편은 뿌리치고 시숙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숙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고 조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빌어도 난 너 같은 여자랑 살 생각 없어.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애 아빠한테나 가서 잘 살아.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 새파랗게 질렸던 상간녀의 얼굴은 시숙의 2차 폭로로 인해 사색이 되어버렸고 반사적으로 시치미를 떼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애 아빠라니. 우리 기훈이 아빠는 당신이잖아. 시숙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상간녀를 향해 가슴 주머니에 묻어두었던 유전자 검사지를 던져버리며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이런 걸 속여? 네가 사람이야? 날 속인 것도 모자라 그 남자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있더라. 네가 저 자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것도 알아냈는데 내가 이건 모를 거라 생각했어? 여보, 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준 건 맞는데 그건 다 그 남자가 계속 협박을 해서 그런 거야.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당신한테 다 말한다고 해서 나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정말이야. 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남편 동생과 외도를 저지르다니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난무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사진을 시숙이 던져버렸어요. 협박? 어쩔 수가 없었어? 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표정이야? 마지막 사진은 다름 아닌 형님과 그 내연남과의 사진으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상간녀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용서해달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시숙은
그런 상간녀를 끌어다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니 미쳐버린 상간녀가 이번에는 저에게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이라고. 다 알았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입을 놀리고 다녀? 왜 다 알려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책임져. 책임지라고. 눈이 반쯤 돌아버린 상간녀는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고 전 그 손을 빠르게 뿌리치고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상황 판단이 안 돼?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누구 멱살을 잡고 미친 소리를 짓거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뭔데? 상간녀는 눈물을 머금고 또 소리를 질렀고 전 다시 뺨을 후려쳤어요. 정신 차려. 네가 이렇게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리고 상대를 봐가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어디서 감히 상간녀 주제에 당당하게 고개까지 쳐들고 고함을 질러? 입 못 다물어? 제 말에 상간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최후의 통첩을 날렸어요. 우리도 이혼하자. 난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저는 이혼을 통보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를 보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혼이라니. 당신도 다 들었잖아. 다 내가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머저리 놈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제 모든 사실도 알았고 정신 차릴게. 앞으로 정신 차리고 가정에만 충실할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네. 야, 네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히 한다고 하면 내가 널 받아줘야 해? 아, 이제 내 남편이 정신 차린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믿어주자. 이럴 줄 알았냐고. 넌 내가 우스워? 네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여자 만났다고 해도 네 사실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수랑 그딴 짓을 하고 다녔다고? 나 이제 너 보면 헛구역질이 나려고 그래. 너랑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알아? 절규에 가까운 고함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간 잘 참아왔던 눈물이 왜 하필 그때 터져버린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간 남편과 했던 세월이 떠오르며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을 만든 남편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자 남편이 다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내가 정말 당신만 사랑하면서 살게.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같으면 용서가 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이것만큼은 진심이야, 여보. 더는 들을 말도 하고 싶었던 말도 없었던 저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죠. 다 필요 없고 짐이나 빼. 이혼하는 마당에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혹시나 짐 핑계 대면서 집 들락날락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집 곧 나갈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짐부터 빼. 이렇게 말한 저는 시댁에서 나와버렸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이혼만은 안 된다던 남편은 상간녀와 합심해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덜 주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전 이혼을 했고 위자료 역시 만족할 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사는 와중에 두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에게 속았다던 전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자마자 시숙에게 이혼당한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혼 소송 당시 둘이 붙어있던 꼴을 봤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똑같은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뒤이어서 들리는 소식엔 상간녀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함께 살면서 전 남편을 꼬드겨 빚까지 내게 만들었고 그 돈을 홀라당 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다네요. 전 남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빚쟁이가 되어버렸고요. 도망간 여자를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전 남편은 깊은 상심에 빠졌는지 회사도 가지 않고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 명은 빚쟁이 폐인, 한 명은 애까지 데리고 도망치는 신세.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전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 경악스럽던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 남편은 마지막 염치라는 것은 있는지 저를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후 전 회사에 다니며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취미 생활을 하면서요. 워낙 이혼 사유가 충격적이라 앞으로 결혼 생각은 없네요. 제가 이런 의견을 말하면 주변에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하곤 하는데요. 전 아직까진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진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 누굴 만난다는 게 저뿐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뿐 아니라 연애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전 일과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어요. 요즘에 새로 생긴 취미는 등산인데요. 혼자 산을 타도 이상하지 않기도 하고 정상까지 다다르고 나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쉬는 날이면 산을 타며 좋은 공기 마시고 오네요. 이렇게 보니 저한테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앞으로는 저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